자, 심층 인터뷰 2차 전지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한 담백하고 또 솔직하지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케어링하는 쪽으로 생각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균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터리 다이브의 임성빈입니다. 오늘 사실 투자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사는 분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이 아무래도 직접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다 보니까 투자 시장에서 오늘 2차 전지의 변동성을 보고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질문에 앞서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 상반기로 봤을 때 주식시장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주식시장은 2차 전지 산업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굉장히 많이 반영했었거든요. 그런데 여름 이후로 가을과 지금 겨울이 들어가는 시즌에 들어서는 뭔가 두려움을 많이 반영하고 있거든요. 산업을 보신 이사님의 관점에 대해서 상반기와 하반기의 가장 큰 차이점이 혹시 어떤 게 뭔가 큰 변화가 있었을까요? 산업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제가 주가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산업 자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린다면 펀더멘털이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다만 전기차가 상반기에 조금 안 팔리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하반기로 가면서 생각보다 안 팔리네? 라는 이야기가 조금 더 광범위하게 퍼지고 그리고 실적 발표를 하면서 뭐 포드가 먼저 시작했죠. 포드가 우리는 전기차보다 이제 하이브리드 열심히 하겠다라고 그 2, 4분기 실적 발표할 때 얘기를 했고 얼마 전에 테슬라가 발표할 때 사이버 트럭 당장 돈 많이 안 될 수도 있어요라든가 우리도 숫자 못 맞췄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하고 오늘 이제 GM 발표가 있었는데 GM도 포드 수준까지는 아닙니다만 전기차에서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 다른데 우리의 기대하고 너무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마음들이 많이 흔들리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전기차가 작년보다 적게 팔렸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우리의 기대보다 적게 팔렸다는 거죠. 주가는 우리의 기대와 실제 나온 숫자의 그 차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숫자 자체가 원래 우리가 기대가 컸던 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꾸준히 잘 성장을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펀더멘털 자체가 산업의 펀더멘털 자체가 뭔가 심각하게 흔들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좀 중요한 고비를 하나 맞이하고 있는데 전 그 고비도 시간은 약간 더 걸릴 수 있습니다만 슬기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뒤쪽에 이제 말씀드릴 내용이 그겁니다.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증권사에 재직 중이고 현업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산업을 순수하게 보시는 이사님의 관점은 저에겐 더 귀하고 더 소중한 시간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사실 주식시장으로 보면 올해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냐면 상반기에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던 주가가 지난 3개월 동안 고점 대비 거의 한 마이너스 50%, 60% 정도 굉장히 거대한 조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사님의 관점에서 펀드멘탈로 본다면 상반기 우리 시장의 산업에 대한 기대가 한 10이었다고 하면 지금 하반기 10에서 한 7, 8 정도로 약간 레벨 다운된 정도 느낌이지 그 기대감 자체가 무산된 건 아니다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그렇고요. 뭐 뒤쪽에 말씀을 한번 다시 드리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은 한국이 이제 특히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반도체, 전자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신 경우가 많아서 그리고 좀 한국 사람들이 사실 빨리빨리라는 그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변화를 기대하시고 빠른 그러니까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이제 바뀌어 갈 거다라고 기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내지는 화학과 관련된 산업들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자만큼 빠르게 바뀌지는 않아요. 그 기대감이 좀 있어야 되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굳건하게 힘있게 쫙 바뀌어 갑니다. 그렇다는 그 사업의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건 예전에 몇 개월 전에 생각하셨던 그 빠르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속도와 지금 상황에서 그 속도의 차이가 많이 현격하게 좀 생긴 건지. 펀더멘털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 금년 상반기에는 전기차로 바뀌는 속도가 혹은 새로운 전기차가 나타나고 새로운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전기차가 쭉쭉쭉쭉 팔릴 거야라고 기대했던 숫자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 있는데 그 숫자가 꺾인 건 아니에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투자하신 분 입장에서는 기대하신 게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마 제 숫자보다는 크지 않았을까, 훨씬 더 빠르게 바뀐다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오늘 봐야 될 건 배터리 그리고 전기차 산업의 펀더멘탈 한번 점검해 본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저 국가별로 나눠서 미국 시장 먼저 보면 될까요, 이사님? 네. 네. 슬라이드를 준비해왔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네. 네, 오늘 이야기 뭐 이미 말씀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배터리에 대해서 걱정이 많고요. 저의 생각은 이거는 배터리 산업이 전기차가 이 정도까지 자라왔기 때문에 피해갈 수 없는 성장통인 것 같고요.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저는 지금의 상황이 고정돼서 앞으로 몇 년간 절대로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산업이라는 것들이 그리고 거기서 일하는 분들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두시지도 않고요. 모든 산업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도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기술 혁신으로 골짜기를 넘어서 더 큰 시장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기차 신차 판매 기준으로 대다수의 차가 전기차로 확 바뀌는 때는 아마 좀 많이 늦게 올 겁니다. 모든 산업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빨리 바뀌지 않아요. 전자산업 같은 경우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데 좀 빨리 바뀌기도 하는데 이거는 그렇게 빨리 바뀌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전기차를 잘 만들 수 있어야, 즉 괜찮은 회사들이 여럿 있어야 이 전기차 산업이 클 수 있습니다. 요새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몇몇 회사들이 살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데 그게 사업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다른 측면 때문에 좀 미리 약간 복선을 깔아놓는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럼 앞으로 전기차 안 할 거냐? 말은 뭐 안 할 것처럼 꼭 얘기를 했는데 안 할 리가 없죠. 안 할 리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그 여러 회사들이 이 산업을 어려운 시기를 하드캐리해 나가면서 더욱더 큰 멋진 산업으로 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전기차의 메가 트렌드에 대한 우려들이 있지만 결국 이 트렌드가 왜곡되거나 변한 건 아니기 때문에 노이즈는 있겠지만 방향성은 굳건하게 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펀더멘탈은 개선되어 나갈 것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걱정한 것들은 결국은 뭐 미국의 이런 같은 메이저 마켓들 뭔가 큰 변화가 있는 거냐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것 같은데 네. 먼저 미국 같은 경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미국 같은 경우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거 사실 그 지지난달인가에 처음 보여드렸던 일인데 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시장은 중국에서 제일 먼저 컸죠. 그래서 한국 배터리 회사들도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실패했습니다. 못 들어가서 보조금 지급 탈락 지급 대상이 되지 못했고 어떡하나 하고 있었는데 2022년 경부터 2021년 이때부터 미국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했고요. 게다가 미국이 중국은 못 들어옵니다라고 방어막을 쳐줬기 때문에 한국 회사로서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그렇게 됐는데 현재 입장에서 보면 이런 변화들이 어떻게 돼 있었냐? 중국 회사들이 미국으로 우회 진출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왠지 그 방어벽이 살짝 약해지는 게 아니야? 라는 느낌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고션이라는 중국 회사가 있고요. CATL은 잘 아실 텐데 이 네. 중국 회사 이 회사들이 미국에다가 배터리 공장을 직접 만들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고션은 땅까지는 사놓은 것 같아요. 양극재 공장까지는 만들고 있고요. CATL은 포드하고 같이 하려고 하다가 포드가 일단 빠졌고요. AESC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아주 묘한 회사인데 사실은 일본 회사예요. 닛산의 자회사였어요. 네. 그랬는데 하다가 배터리가 잘 안 되니까 팔았습니다. 그래서 사간 회사가 중국 회사인데요. 그래서 본사는 일본에 있는데 사실은 중국 회사고 그 회사가 미국에 가서 지금 배터리 공장을 만들겠다. 영국에도 만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만들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중국 회사냐 아니냐 좀 애매하죠. 그런 식으로 결국은 우회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 무시할 수 없는 게 미국의 이제 내부 정치 내지는 통상 정책인데 2008년인가요? 그 오바마 대통령 시절부터 리쇼어링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미국이 산업을 유치해야겠다, 다시 제조업을 유치해야겠다. 그게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슬로건으로 바뀌었다가 요새는 대놓고 이 얘기는 안 합니다만 Made in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미국이 이제 내년 연말에 선거가 있죠.
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내일 투표를 한다면 아마도 트럼프가 당선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고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야 이거 전기차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요. 불확실성이 많은 분이고 예측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2024년 그리고 202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현재로서는 이렇다라고 예측을 하기가 참 힘듭니다. 네. 이 이 부분이 사실 투자자들 그리고 주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사님. 네. 사실 2023년도 올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나 소재 기업들이 레벨업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받던 배경이 사실 IRA 법안이 나오면서 중국의 밸류체인이 완전히 배제되고 한국의 밸류체인이 미국 시장을 석권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펌핑을 받았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사님의 관점에서는 상반기 대략 한 6개월 전에 비해서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는 그 IRA의 본래 목적처럼 중국의 밸류체인이 배제되나니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봐야 될까요? 물론 불확실하지만. 저는 약간 정치적 제스처라고 생각합니다. 네. 내년에 선거를 앞두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고션 같은 경우 미시건에다가 공장을 만들고 있는데 그 중앙 정부에서는 그리고 하원에서는 저거 만들면 안 된다라고 계속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지사는 무려 민주당 소속인데 네. 그 주지사는 이게 왜 안 되냐? 우리 동네 이거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그 언사들이라고 보고요. 그런 정치적인 언사들이 마구 엇갈리면서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뒤집히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저는 본질적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시장의- 뿌리 깊은 2008년부터 시작된 네. 미국에서 어떤 당이든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미국의 제조업을 유치하겠다는 그리고 거기서 중국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중국이 미국을 이제 위협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건 바뀌지 않죠. 네. 시장의 불안감은 좀 있긴 하죠. 어쨌든 IRA 법안의 원래 색깔은 그대로 남아 있는 걸로 봐야겠네요. 일단은 그렇죠. 현재 시점까지는. 네. 네, 감사합니다. 유럽 시장도 그렇습니다. 유럽 시장 크게 두 가지인데요. BYD가 굉장히 빠르게 진출했어요. BYD는 뭐 아시다시피 중국 회사인데 저 회사가 이제 전기차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회사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배터리 회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배터리 회사를 시작을 했고 이제 스마트폰도 아닌 옛날에 피처폰 시절에 굉장히 장사를 잘하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2003년에 사천에 있는 자동차 회사 국영 기업이었대요. 다 망해가는 것 같은 회사를 하나 인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에 뛰어든 거죠. 즉 자동차 하는 회사가 배터리를 잘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배터리를 잘하던 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인수를 해서 두 개를 붙인 거죠. 네. 그래서 저 회사는 갑자기 배터리만 하는 줄 알았더니 왜 자동차를 잘해가 아니라 저 회사는 둘 다 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 회사가 말하자면 잠재력이 좀 터진 거죠. 중국 정부의 지원도 물론 있었습니다. 그게 없었으면 이렇게까지 성장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테슬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분기별로 이제 판매량이 거의 비슷해졌어요. 살짝 많아진 느낌도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의 위치를 상당히 위협을 하고 있는 네. 그런 정도까지 성장을 했다는 거. 그리고 유럽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 등등이 있고 결국은 이건 요약을 하자면 미국하고는 좀 다르게 우리가 국적은 안 묻겠는데 일단 여기 와서 공장 짓고 여기에서 만들어서 팔아라 라는 쪽입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회사라도 유럽에 와서 만들면 우린 모르겠고 미국하고는 다르다. 여기 와라 일단 이렇게 하는 거죠. 오케이. 그런 알겠습니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요거 다음 거 말고 네. 이거를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것으로 끝인가? 거기 슬라이드부터 네.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시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고정된 것이냐 이 상황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전혀 바뀌지 않고 이대로 끝날 것이냐 세상에 그런 건 없다고 봅니다.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하나의 진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뀌지 않는 것은 없다는 사실 하나뿐일 것 같습니다. 계속 상황은 바뀌고요. 거기에 주체들도 바뀌고 주체들이 수동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다 여러 가지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지금의 상황을 계속 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답을 찾을 거라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전기차가 좋다는 걸 알았어요. 드디어. 조금 비싸고 뭐 약간 불편할 수도 있어 그래서 안 살 뿐인데 야 저거 있으면 괜찮겠는데라고 단맛을 이미 봐버렸습니다. 소음이 적고요. 없죠 사실. 엔진 흔들리는 진동도 없고요. 네. 승차감 좋고 뭐 드라이빙 어시스턴스 시스템이나 자율주행 이런 것들까지 같이 얹어진다면 야 세상에 이렇게 편한 물건이 있었네라고 그런 물건이 될 거라고 다들 알고 있어요. 다만 몇 가지 불편한
혹은 조금 비싼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저주저하고 안 사고 있을 뿐이죠. 근데 승차감 좋다는 거는 누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이제 진동 뭐 이런 것들 얘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게 개인적인 얘기인데 저 같은 경우는 디젤 차를 안 사는데요. 처음에는 그런데 한 1년 지나면 이게 덜덜덜거리고 시끄럽고 막 진동 생기잖아요. 그게 싫어서 그냥 가솔린 차를 예전에 계속 사가지고 탄 적도 있는데 생각보다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요즘 S클래스 S400D 디젤 혹시 타보셨어요? 아니면은 뭐 벤츠 뭐 저는 그렇게 비싼 건 못 샀습니다. 요즘 뭐 다른 디젤들 그렇게 승차감 나쁘지 않아요. 소리 나지도 않고. 그러니까 승차감이 좋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그 장점에서 자꾸 그러니까 저 같은 소비자한테는 먹히는 거죠. 차를 굉장히 근데 좋아하시는 이게 분들은 또 다들 수 있는데 배터리가 가벼워지면은 괜찮겠는데 결국 더 오래 가기 위해서 배터리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렇다고 하면은 뭐 기술의 향상은 뭐 나중에 시간 되면 되겠지만 배터리를 많이 넣으면 서스펜션을 세게 못 넣잖아요. 망가지니까. 그렇죠. 지금도 에어서스는 무거운 차에 못 넣으니까 경량화가 중요한 거고. 그렇죠. 근데 배터리가 무거운데 서스를 제대로 못 넣으면서도 그거가 승차감이 좋다. 왜 좋냐? 부드럽게 나가니까. 그걸로 승차감을 이렇게 딱 퉁치려고 그러는 게 저는 사실은 일반 소비자 저 같은 일반 소비자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그 승차감은 잘 그 감이 안 올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전기 버스 타면은 되게 매끄럽게 가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지하철처럼 이렇게 싹 움직이는 그 느낌이 참 좋아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소비자들이 네. 이제 지금까지는 안 사셨고 앞으로는 살 뿔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 얘기를 꺼냈냐면 전기차에 몇 개월 전에 혹은 1년 전에 혹은 뭐 2년 전에 우리가 전기차한테 줬었던 그 메리트가 있잖아요. 그게 주가에 그대로 반영돼서 주가 상승의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던 거고 거기에 주가에 녹아 있었던 거고. 근데 과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전기차가 안 팔린다는 팩트. 그럼 왜 안 팔리냐라는 거를 하나씩 따져봤을 때 그 장점으로 얘기했던 것들이 그대로 장점으로 반영이 되고 있느냐 시장에서 그거를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건데 승차감 오케이. 그러면은 자율주행 측면에서도 자율주행은 내연기관차에도 똑같은 소프트웨어를 적용할 수 있는 건데 그럼 전기차에만 그 자율주행에 특별함이 들어가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자율주행 메리트라고 볼 수 있는 거냐? 자율주행을 내연기관차에 넣을 수 없는 건 아닌데요. 네. 그것보다는 전기차에 넣어주면은 조금 더 메리트가 살아나겠죠. 고급차에 들어가는 사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기차를 고급차 쪽으로 일단 그 포지셔닝을 해놓고 그러면서 이거를 점점 좀 약간 그 아래쪽의 차급까지 퍼뜨리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시작하는 게 순서일 것 같고요. 그 약발은 내연기관차보다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만 얘기해야겠다. 안 되겠다. 저 이제 조용히 할게요. 자, 오케이. 이것으로 끝인가 했는데 사실은 산업적으로 성장하는 거에 대한 속도가 줄어들 뿐인 거지. 이 전기차로 이제 전환되는 거는 큰 파도다. 네. 이쪽으로. 알겠습니다. 페이지 진행 좀 해줘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에서 전기차의 방으로 가는 건 뭐 이사님의 의견은 저는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편이고요. 네. 그렇다면 결국 지금 우리가 넘어야 될 과제는 뭐 뭘로 봐야 될까요? 여기 이제 슬라이드 보시면은 일단 네. 판매량 줄었다는 거 빼고 두 번째부터 보면은 LFP가 대세냐 요새 늘어난 것 같은데요. 그러면 쟤는 그냥 그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는 좋기만 한 배터리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거 굉장히 무겁고요. 지금 얘기는 별로 안 나오지만 예를 들어서 NCM 같은 경우는 저걸 다 부숴가지고 거기에 있는 비싼 금속들 꺼내가지고 쓰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LFP 같은 경우는 그렇게 비싼 게 없어요. 리튬 정도밖에 없고 근데 리튬 뽑아내자고 저걸 저렇게 해야 돼? 라는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고 결국 잘못하면 저 LFP 배터리는 그냥 쓰레기 더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 제기 충분히 가능하고요. LMFP로 뭐 성능을 개선해요 얘기하는데 걔가 뭐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쟤는 그 신뢰성이 그러니까 충방전 그 사이클을 그 길게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수명이 좀 짧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네. 문제들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도 그 문제 해결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이게 좋아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다 좋기만 한 건 아닌 것 같다. NCM도 뭐 나빠요 했는데 나쁘기만 한 건 아닌 것 같고 서로 양쪽 진영이 자기의 장단점을 알고 상대방보다 안 좋은 점을 보완하고 자기의 장점을 살리려고 계속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도 LFF와 NCM이 최종적으로 봤을 때 서로의 우위를 입증해서 하나의 영역으로 다 통일되는 그림인 건지 아니면 최종적으로 결국 어느 정도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경쟁하게 될 건지인 건데 이사님의 관점에서 만약에 둘 다 각자의 형태로 기술 개발이 완성되었을 때 5년 후 혹은 10년 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된 배터리의 계열은 뭐 어느 정도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까요? 한쪽이 100%일 리는 없을 거고 뭐 5대5로 보시는지 아니면 7대3으로 보시는지. 비율까지 제가 말씀드리기 좀 자신은 없는데요. 그 분명히 각자의 쓰임이 있을 겁니다. 각자의 쓰임이 있어서 한쪽이 그 조금 많아질 수는 있지만 한쪽이 시장의 전부를 차지한다거나 한쪽은 없어진다거나 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들도 성능이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쪽이 갑자기 많아졌다가 다른 쪽이 많아졌다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둘 중에 하나만 살아남는다. 이거는 생각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우위가 있는 거 아니고 각자의 개성이 있는 거네요. 개성이 있는 거죠. 가격대 경쟁력이 좋은 게 있고 뭐 프리미엄 라인으로 가격은 비싸지만 효용이 더 좋은 게 있는 거고. 그렇죠. 각자의 쓰임이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 전기차 산업 쪽에서 개인적으로 이사님은 하이브리드 쪽은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리드는 사실 배터리나 배터리 입장에서 보면 전기차보다 배터리가 한 10분의 1밖에 안 들어가죠. 그래서 많이 팔 수는 없을 텐데 또 조금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러면 지금 뭐 포드라든가 GM 같은 이제 우리 조금 그 하이브리드 열심히 하겠어요라고 선언을 하고 있는 특히 포드 같은 회사는 아예 배터리를 조금씩 넣으면서 내연기관차를 줄이고 그 순수한 내연기관차를 줄이면서 하이브리드 자체를 아예 기본 라인으로 쫙 깔아버리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만 해줘도 사실은 연비가 좀 꽤 개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 그린하게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의 비중은 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제 그렇다면은 그게 이제 배터리 전기차를 갉아먹는다기보다는 그 내연기관차 쪽을 조금 더 침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내연기관차는 나중에는 정말로 그 매니아들만 타는 그런 차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 엔진 소리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이제 그리고 오늘 저희가 배터리 다이브하는 시간이니까 뭐 산업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한 흐름들은 아마도 구독자분들 역시도 제가 어느 정도 이해도가 이미 있으실 것 같고 아마도 올해 투자자들이 제일 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에 어떻게 보면 핵심이 되는 그 배터리 산업 내에서도 투자 시장에서는 좀 의외의 움직임이 있었던 게 완성 셀 업체인 뭐 삼성 SDI나 삼성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셀 업체들은 주가가 굉장히 평이하게 움직이지 못하는데 소재 그중에도 양극재만 돋보일 정도로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그러한 흐름들이 좀 해소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좀 균형이 깨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사님이 보는 관점 안에 배터리 산업을 묶는다고 하면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영역을 어디로 혹시 보고 계십니까? 영업이익 기준으로 본다면은 배터리 셀 업체들 뭐 LG 엔솔 뭐 이런 회사들은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이 안정화되고 시스템이 안정화된다면 영업이익률이 한 7에서 10% 정도 나옵니다. 그 파나소닉이나 엔솔이 한 7% 보통 나오고요. 그리고 투자 금액을 줄이고 여러 가지 노하우를 집어넣어서 그 수익률을 올린 CATL 같은 경우는 한 12, 13%까지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매총이익이 그 셀 업체 같은 경우는 한 10%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그 영업이익의 실링이라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거기가 제일 낮습니다. 한 7에서 10% 사이 정도 하는 것 같고 소재 업체들 보면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통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그래서 밸류 체인들을 굉장히 수직 계열화해서 그 밸류들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가져가겠다고 한 그런 회사들도 좀 있는데 굉장히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해요. 좋은 방향입니다. 그럼.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재 업체들이 전반적인 마진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극재가 투자 시장에 굉장히 높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게 산업에 계신 이사님의 관점에서 또 합리적으로 보이십니까? 그 양극재가 유독 주목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극재가 아무래도 그 한 40% 정도
그 코스트를 가져가니까 네. 이쪽에 영향력이 클 거라고 생각은 해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서 봐야 될 거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사실 특히 최근만 놓고 보면 하이니켈 쪽으로 경쟁이 갔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전에 전기차가 있었는데 걔가 없어진 이유는 뒤쪽에 페이지 하나 있습니다만 아무리 풀 충전을 해도 100km를 못 가요. 예전에는 그게 통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배터리 개발의 제일 큰 목표가 주행거리 늘리는 거였고 그렇기 때문에 NCM 쪽으로 가는 그리고 하이니켈 쪽으로 가는 거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변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성장을 하는 데는 그게 도움이 됐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야, 그 니켈 다 충분히 조달할 수 있어? 네, 지금 니켈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런 챌린지가 나온 거죠. 예전에 안 나오던 새로운 도전이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까지 성장했기 때문이죠. 거기에서 양극재 업체들도 이걸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죠. 사실 우리도 이제 뭐 예를 들어 LFP도 하겠다든가 미드니켈을 하겠다든가 이런 것들 다 발표를 했고 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변화를 잘 따라잡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성장 그 주가 얘기를 좀 하자면 그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던 거는 그런 기대가 있었는데 그게 방향은 바뀌었지만 이 회사들이 거기에서 동떨어져 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 근본적으로 이 뭐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제가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한 것 같아서 주가 측면에서 결국에 주가가 오르고 산업이 더 크려면 지금 긍정적인 뉴스들이나 호재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와서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 같은데 네. 지금 전기차가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GM, 포드 그리고 배터리 업체들 다들 내년도에 배터리 성장 이만큼 잡았으면 기대하지 말아라. 정체되거나 혹은 우리는 감소할 것으로 생각한다. 성장이 100 할 것 같았으면 너무 크게 기대하지 말고 한 우리 50 정도만 성장할 거니까 기대치를 좀 낮춰라. 이게 톤이잖아요. 네. 좀 이게 배터리 주가가 가기 위해서는 어떤 긍정적인 뉴스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기대하는 부분에서는. 지금 그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실제로 시장의 생각만큼 그렇게 안 자란다는 것도 있지만 그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거 잘못하면은 내년에 그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 보조금 깎이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이런 걱정들이 있고 그런 걱정이 있다면은 이제 지금이 내년 사업 계획 한창 막 자꾸 뭐 확정하고 할 때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숫자를 보수적으로 잡을 수밖에 없어요, 회사들은. 그리고 그 숫자를 나와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그게 시장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바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뭐 특히 최악의 그 바닥으로 뭐 주가도 그렇고 시황도 그렇고 경기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 상황에서 나오는 얘기를 너무 그렇게 그 심각하게 앞으로 10년 동안 이럴 거야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뀔 거니까. 지금 보기엔 이런데 사실 생각해 보세요. 1년 전에 배터리랑 전기차가 이럴 줄 알았나요?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1년 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앞으로 10년 동안 고정된 현실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펀더멘털, 산업의 펀더멘털은 바뀌었느냐? 바뀐 것 같지 않다. 다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영향을 받고 있고 살짝 속도 조절은 있을 것 같은데 펀더멘털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성장하는 건 똑같은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게 됐을 뿐이다라는 쪽. 네. 아. 약간 주춤해야 될 일이 생긴 것 뿐이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뭐 소재 업체 입장으로 보면, 네. 그러니까 뭐 시간은 더 늘어난 거 오케이 인정. 근데 예전에는 마켓 쉐어도 더 많이 가져갈 줄 알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조금 그렇지 않은 쪽으로 흐르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디스카운트는 없습니까? 그건 아마 이제 LFP를 너도 나도 이제 넣겠다. 심지어 현대차도 우리 LFP 배터리 쓸 거예요라는 얘기를 한 것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엔솔도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것들인데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NCM은 계속 줄어들고 LFP는 계속 늘까요? 그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쓰임새가 있고요. 계속 바뀌는 얘가 그들의 성능도 똑같이 이렇게 유지되지 않을 거예요. 계속 바뀌고 나아지면 이번엔 이쪽을 좀 더 넣는 게 좋겠네. 이쪽을 좀 더 넣는 게 좋겠네. 라고 배터리 업체와 자동차 업체들의 정책은 바뀔 거고요. 다행스러운 거는 한국 회사들도 이제 LFP 합니다. LFP 늘어난다고 해서 다 중국으로 다 가지 않아요. 그렇죠. 네. 조금 늦었다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시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밸류가 다른 데로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 계속 상황은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정된 현실로 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 이제 대략 한 3분 정도 남아 있는데 이사님께서 마지막으로 혹시나 전해주고 싶은 키 메시지가 별도로 있으실까요? 네, 가벼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네. 이 슬라이드인데요. 1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지멘스, 우리가 오늘날에 알고 있는 그 지멘스가 전기차를 만들었답니다. 네. 빅토리아라는 이름의 전기차였고 굉장히 인기가 많았대요. 인기가 많았던 이유는 굉장히 그 당시로서는 그 머플러가 없었나 봐요, 차가. 내연기관에 저기 그 나무 떼 가지고 가는 증기 자동차라는 게 있었답니다. 그런 거 타고 다니니까 너무 시끄럽고 뭐 하여튼 매연에 난리가 났는데 전기차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저 차가 한순간에 내연기관 차죠. 밀렸답니다. 왜 그랬냐면은 저게 주행거리가 한 40, 60km밖에 안 되는데 산업화가 진행이 되면서 도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 갑자기 텍사스에서 유전이 발견되고 헨리 포드 아저씨가 우리 차 싸게 만들고 수리하기도 쉽게 만들겠다 해서 성능을 싹 개선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40km밖에 안 가는 전기차 사긴 좀 그런데 해서 싹 바뀌었답니다. 이게 100년쯤 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100년이 지난 지금은 저 반대의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거 찾아보다가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 건 당연히 모르죠. 1년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지금은 고정된 현실이 아니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뭐 제가 뭐 여러 가지 질문들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산업이 다이내믹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펼쳐질지는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상황에서 무언가 답을 찾아보자라는 의미로 좀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면 네. 대략 한국을 본다면 한국의 산업에서 반도체 산업은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최근 투자 시장에서 2차 전지 소재나 뭐 셀업체에 많이 주목했던 이유는 한국의 미래 산업 지도를 봤을 때 반도체만큼이나 비중 있는 규모로 배터리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 이사님의 관점에서는 보시는 관점처럼 전기차가 메가 트렌드가 된다면 네. 한국의 2차 전지가 반도체 수준의 굉장히 거대한 산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다고 보시는지 간략하게 의견을. 매출이 어떻게 성장할지는 모르겠으나 네. 지금 이제 새로운 산업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이잖아요. 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중요성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충분히 높고요. 점점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게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아무나 따라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아까 네. 전화가 그렇게 빨리 오지 않는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렇다는 얘기는 그냥 보기에는 만만한데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충분히 노하우 가져가고 연구 개발하면서 다른 회사들과 추격자들과 격차를 벌려 나간다면 충분히 반도체 비슷하게 어느 정도 규모를 유지하면서 한국 경제의 굉장히 중요한 축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배터리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지면서 이런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고요. 배터리 다이브 오늘 심층 인터뷰 배터리 다이브의 잠시만요. 임성균 이사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